네, 2022년 마지막 슬기로운 법률 세미나입니다. 오늘 주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뭔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으면서도 네, 지현진 변호사님의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슬라이드 너무 들어왔는데 질의응답 시작하기 전에 키 정말 180 넘습니까? 개인정보라서 밝힐 수가 없습니다. 아, 개인정보군요, 역시. 네, 양해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질의응답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올려주신, 익명으로 올려주셨는데요. 내년 상반기 플랫폼 사업법인 오픈을 준비 중이라 사전에 미리 체크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지현진 변호사님. 네,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일단 내년 상반기 오픈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제 법인을 오픈을 준비하시는지 아니면 서비스 런칭을 준비하시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서비스 런칭이 그 정도 예상되신다면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나 제공하려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획에 다 서셨을 거고요. 그러면 그걸 그 기초로 앱도 어느 정도는 만들어져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 앱단에서 서비스 제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서 맞춰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사실 유사한 사업 모델을 하고 있는 플랫폼에서 쓰는 거를 참고해도 되지만, 실제로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맞는지 이 부분은 사실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해보는 게 좋긴 하지만,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뭐 또 각자 사정이 있으시니까요. 그리고 특히 개인정보 보호 관련돼서는 개인정보 보호 포털을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사실은 굉장히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포털. 네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포털인데,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수집하고 기본적인 어떤 이해도를 좀 높이시면, 그럼 이제 뭐 좀 막연한 두려움은 좀 없애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유사한 플랫폼 들어가서 좀 베끼기 하면 안 되나요? 복불복이죠. 아, 내가 유사하다고 생각했지만 서비스의 본질적인 내용이나 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그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그리고 뭐 위탁 처리나 제3자 제공 같은 부분들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서 비슷한 플랫폼을 어떻게 내가 복붙하면 큰 리스크는 피할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펌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 주시면 항상 감사하죠, 저희는. 달려가시잖아요. 아, 네. 네. 참고로 저희 지현진 변호사님은 부산에서도 분사무소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국구로 다 다니십니다. 바로 옆에 계신 우리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님께 이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 정보 관리 관련 블록체인 기술 적용 방법이 궁금합니다. 기술 적용 방법. 법이 아니라 기술을 물어보는 느낌인데, 네. 김동관 변호사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사실 질문이 좀 추상적이라서 어떤 게 궁금하신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이제 개인정보와 사실 블록체인은 좀 물과 기름 같은 개념으로 이해는 되어 왔죠. 왜냐면은 블록체인은 이제 그 거래, 그러니까 트랜잭션의 투명성, 그러니까 누구나 폴릭 블록체인이라면 접속을 해서 이루어진 거래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어떤 하나의 특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공개되는 정보 중에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개인 정보의 파기 의무 이런 거는 이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통은 이제 블록체인이 기재되는 정보는 비가역적이라고 하죠. 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파기 의무나 이런 건 어떻게 이행할 건지, 혹은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청했을 때 삭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많고요. 또 블록체인에 암호화돼서 정보가 올라가긴 하는데, 이게 아까 가명정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익명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이 반영된 사업 모델들이 규제 샌드박스의 형태로 몇 번 지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메인이 블록체인이 아니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다 보니까 B2C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취급한다 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파기나 삭제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소위 오프 스토리지 방법, 그러니까는 개인정보는 아이의 그냥 중앙화된 서버
클라우드든 뭐 실물이든 서버에 저장하고 여기에 매칭되는 값들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하되 나중에 삭제 요청이나 파기 의무가 발생했을 때 이 원 데이터만 날려버리면은 블록체인에 기재된 값이 삭제가 안 되더라도 그 의무를 이해한 걸로 간주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부가 조건이 붙었었다가 얼마 전에 이제 그게 그냥 법상 가능한 방법으로 법이 개정돼서 뭐 진행이 돼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프체인 스토리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뭐 최근에는 이제 개인정보 네, 이거는 아예 뭐 다른 얘기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우, 네. 하나 여쭤봤는데 막 계속 나오네요. 두루미처럼. 네.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 네, 김동환 변호사였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이제 그 저희 온라인으로 접속되어 있는 가브리엘 변호사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해외 진출 기업들이 각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외 진출을 하는 기업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Gabrielle, can you hear me? Yes, I can. Okay, there's a question. What are some of the basic steps for preparing global business to be in compliance with each regulations of different countries? I think this is a very good question and a real challenge for companies nowadays because we can see that there is a flurry of data legislation across the globe and it's hard to find a one-fits-all approach or a single legislation that gives you the magic bullet across the globe. My advice will be look at your key markets. Find in those key markets what you regard as your sort of a minimum baseline that you would like to comply with and apply that minimum baseline across your markets so that you have a sort of a common corpus of rules across those markets and in light of your company's business activities. 네, 각 국마다 다양한 입법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법률을 준수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심플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사업을 개시할 주요 타겟 국가들을 정한 다음에 그 국가들의 법령 내용을 살펴봐서 거기서 요구하는 어떤 기본적인 최소한의 준수 사항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사항들을 지킨 다음에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 마켓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통역의 저희 표경민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른 질문 좀 넘어가 볼게요. 플랫폼 사업자가 가장 간과하기 쉬운 개인정보 이슈는 무엇인가요? 최근에 이런 자문 좀 하지 않으셨어요? 지현진 변호사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가장 간과하기 쉬운 개인정보 이슈라고 하면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왜냐하면 서로 그 BM들이 다르고 수집하는 개인정보라도 처리 목적도 다르고 그렇긴 한데 간과하기 쉽다라는 부분에 조금 포커싱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잠시만요. 그래요. 너무 많아요? 잠깐만요. 너무 많은데 네. 제가 이게 주로 자문을 하면서 보면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개인정보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라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제3자 제공이나 위탁 처리가 일어나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위탁 처리인지 모르고 그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도 기재하지 않으시고 또 이제 앱상에서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위탁 처리 관련해서 클라우드 서버 사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서버 DB를 클라우드 사업자가 사용하는 게 다 사실은 업무 위탁이거든요, 개인정보. 근데 그 우리 회원들의 정보가 사실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마음만 먹는다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 위탁 처리로 봐서
충분히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간과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많이 있는 이슈는 아니지만 그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떤 신용정보라든지 뭐 의료정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용정보 같은 경우에 신용정보보호법이 적용이 될 거고 이제 의료정보는 의료법이 적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의료정보라고 하면 의료기관에서 직접 정보를 받아오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그 해당 각 그 개별 법령을 좀 고려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형태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슈가 좀 그 뭐랄까 제재가 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재가 크다는 건 벌금을 내나요? 사실상 서비스를 못 하게 되죠. 업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군요. 네, 회복하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예, 그런 문제들이 사실 좀 제일 중요하게 언급드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김동완 변호사님 최근에 자문했던 것 중에 그 최근에 자문했던 것보다도 그냥 지 변호사님 말을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은 그 클라우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만약에 없고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또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관련된 규정도 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플랫폼 사업자의 범위가 워낙 넓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B2C 비즈니스를 온라인에서 하는 사업자로 정의를 좀 해보면은 어쨌든 최근에 그 C단에서부터 많은 정보를 받아와서 이거를 활용해서 뭔가 하고 싶다라는 어떤 BM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수집하는 정보 중에 이 민감 정보라는 게 있으면은 저희가 민감 정보는 마찬가지로 동의하에 받아야 되는 거는 맞지만 동의를 별도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회원가입할 때 동의창에 클릭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개인정보 말고 민감정보 관련된 창을 또 별도로 만드셔야지 법을 준수하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라서 그 부분도 유념하실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이용자가 아무리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수집하는 게 불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가장 흔히들 많이 이슈가 되는 포인트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3시 넘어서 들어온 질문이 2개가 있는데 하나 먼저 볼게요. 이벤트 당첨 시 여러 회사에서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 뒤 4자리 노출이 그럼 개인정보 노출의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뒷번호 4자리도 일부러 숨김 처리해서 노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이거 답변, 네, 지 변호사님. 네, 제가 그 아까 발표드린 내용을 보고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휴대폰 뒷자리 4자리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소개드린 취지는 그 휴대폰 4자리가 개인정보다라는 취지라기보다는 어떤 정보가 누구에게 들어갔을 때 이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가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말씀 주신 경우 같은 경우 이 휴대폰 뒷 4자리가 노출되는 게 누구한테 노출되느냐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안전하게 조치하시는 것이 좋은데 일단 질문 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안 한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서비스를 진행하시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웬만하면 마스킹 처리를 하시고 그리고 그 본인만 그 이벤트에 당첨된 본인만 좀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적당히 조절을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신규 질문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서비스 이용 약관 작성을 위한 법률 상담은 언제쯤 받는 게 좋은가요? 유사 서비스를 참고하여 초안을 작성한 후에 상담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받는 게 좋을까요? 요거는 공통적으로 한국이랑 해외 둘 다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표경민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같은 질문을 가브리엘 변호사께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전자통신 판매를 하고 계시면 서비스 이용 약관이 당연히 필요해서 그러니까 약관이라는 거는 회사와 서비스 이용자 간의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어떤 내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회사가 어떤 경우에 면책될 수 있는지와 같은 것들이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부터 정확한 이용 약관을 작성해 두는 게 필요하고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서 당연히 이제 개인정보 처리가 일어나는 시점에는
처리 방침을 웹사이트 같은 곳에 올려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사 서비스를 참고해서 초안을 쓰고 법률 상담을 아예 받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나중에 실사 과정에서 지적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상담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제 생각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배포하는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어서 그걸 따라하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같은 대형 플랫폼에 올라온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참고하시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는 내부에서 잘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용약관 같은 경우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나중에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지를 이렇게 고려해가면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유사 서비스 이용 약관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약관은 웬만하면 서비스 초기에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서 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 변호사님이 조금 첨언하시고. 네. 네, 그 표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서비스 내용이 이용약관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도 사실은 비슷하고 다만 이제 어떤 리스크의 수준에 있어서 차이는 있는데요. 제가 이제 동일한 질문을 오늘 오전에 저희 기존 고객사에서 받았는데 제가 지금은 저희에게 자문 요청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서비스 내용이 확정이 돼야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컨셉 정도만 잡혀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이 컨셉을 앱에서 어떻게 실현하고 어떤 정보를 수집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 플로우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가 데이터 그 서비스를 기획해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에 대한 틀이 잡히신 다음에 저희가 이슈가 있으면 이 내용을 조금 의논해 가면서 수정해서 그렇게 가는 게 사실은 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가브리엘 변호사님께. 네. Okay. Gabrielle, can you hear me? Yes, I can. Thanks. The question reads, when should I look for legal advice for preparing privacy policy and terms of use? It also says that should I prepare the draft by myself using the same draft from other similar services, or should I look for lawyers' advice beforehand? That's a good question. I think if you're looking for a good product for a fixed fee, you're probably best not drafting something by yourself and instead talk to the lawyer who can give you an off-the-shelf product that will have all the right elements from the start and which, with a bit of tailorization and a bit of adaptation in light of the services and the things you need, will probably give you the right deliverable at the right cost. 네네. 해석이 조금 어려운데, 기본적인 취지는, 그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제 미리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작성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고정된 가격의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신다면 다른 유사한 서비스를 참고해서 드래프트를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Gabrielle. 네, 마지막 질문으로 아주 원점에서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어서 해볼게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안내 사항을 작성할 때 꼭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아주 근원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지 변호사님. 네, 이게 워낙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제가 발표할 때도 그 말씀 드렸었고 김동완 변호사님 발표할 때도 나왔었어요. 결국 개인정보보호법 39조의 3 수집 시에 고지해야 될 의무 그 사항들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이용 범위가 어떻게 되고 보유 기간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그 고지와
적극적 의사표시의 동의 이런 것들을 일단은 지키셔야 되고요. 그게 가장 그 중요하고 거기서 모든 다른 어떤 부가적인 이슈들이 파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UI를 간편하게 하려다 보면 고지사항을 좀 단순화하려고 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법에서 요구하는 고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항상 제가 이제 그 개발팀 분들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정리가 되는데 이 부분 이슈를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완 변호사님, 플랫폼 사업자라면 법을 당연히 지키면서 사업을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안 지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최악의 경우 업을 닫는 거 이외에 벌금 내거나 대표가 감옥에 가거나 이렇습니까? 어떻게 돼요? 벌칙 조항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뭐 과태료, 과징금, 뭐 형사처벌까지 될 수도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이슈는 뭐 해킹 관련된 어떤 피해 사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법 위반의 경우에는 뭐 시정명령이 부과되거나 거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부과되는 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회복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온라인 웨비나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현장 참여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장 12번의 지난 1년간 슬기로운 법률 세미나 모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드림플러스가 공동 기획했던 순서, 오늘 순서로 마지막을 장식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